아침 신문 귀로 읽으세요.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학교 폭력 예방 앱 스마트 보디가드. 스마트폰 왕따 문자 등 사이버 학교 폭력이 6배 이상 늘었습니다. 학교 폭력은 언제나 욕설, 모욕, 협박과 같은 폭력 문자를 동반합니다. 그런 학교 폭력 문자만을 감지하여 부모님께 알려드립니다. 미리 알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에서 학교 폭력 예방 전문 어플 스마트 보디가드를 설치하세요. 지금 설치하고 먼저 무료 이용해 보세요. 다음은 무엇일까요? 겨울밤 야식으로 숙취와 감기 예방에 좋은 과일입니다. 겉은 쫄깃하고 속은 부드럽고. 정답! 반건씨? 네, 맞습니다. 국민TV조합원 청도님이 직접 수확한 진시황 반건씨. 연말연시 명절에 선물 고민하지 마세요. 최고의 선물 반건씨로 끝내세요. 010-2128-2644 010-2128-2644 다음 검색창에 진시황 반건씨를 검색하세요. 나라가 있건 있든 맛있는 반건씨라니. 김용민, 한국 교회가 왜곡한 예수를 해체하고 맨 얼굴의 예수를 복원하다. 누군가는 이 책의 저자를 두고 왈가왈부할 것입니다. 저자가 김용민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예수를 안다면 결코 종교의 위기는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 독실한 신자 김용민의 맨 얼굴의 예수. 도서출판 동력. 지금 국민TV 홈페이지에서 구입하시면 추가로 저희 아버지 김태복 목사가 지은 달란트 교육 한 권을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1+1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신문들은 어떤 뉴스에 주목하고 있는지 김용민 PD와 함께 신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신문부터 볼까요? 경향신문부터 보겠습니다. 일면 머리 기사인데요. 예. 자, 이 지금 수서발 KTX 자회사를 왜 만들었습니까? 이 코레일이 지금 독점하고 있는 철도. 이걸 경쟁 체제로 바꿔야, 그래야 이제 사실은 코레일 서비스의 질도 좋아지고 아울러 이 가격 경쟁력도 생기고 부채도 줄이고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들이댔습니다. 자, 그렇다면 수서발 KTX 주식회사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여기 또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그런데 영무, 승무, 정비, 유지보수, 사고 복구 등 대부분 업무를 코레일에 위탁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쟁사인 코레일 직원들이 실제 업무를 주도하게 된 것입니다. 이 내용은 지난달 3일에 열린 코레일 경영전략위원회에서 수서발 KTX 운영준비단이 보고한 자료 내용입니다. 2016년 개통 시점에 수서발 KTX 주식회사 인력은 431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 이 가운데 현업 인력은 KTX 기장 108명, 열차 팀장 92명, 승무사업소 41명, 영무 인력 82명 등 323명이고 본사 임직원은 108명입니다. 대부분의 업무를 경쟁사인 코레일에 위탁하다 보니 전체 인력 규모는 코레일 28,000명의 1.5%에 불과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아니, 이 코레일하고 경쟁하자면서 대부분의 업무를, 주요 업무를 코레일에게 위탁한단 말이죠. 이걸 뭐하러 자회사로 분리를 했느냐? 이런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에 대해서 강신준 동아대 경제학과 교수는 차량과 인력 등을 모두 코레일에게 맡긴다면은 이건 뭐 수서발 KTX 자회사는 일종의 분사 형태밖에 되지 않고 따라서 경쟁 효과는 없다. 수서발 KTX 주식회사는 생산, 품질 쪽의 경쟁력 강화가 아니라 비용 절감에 치중할 것이고 그렇게 해서 남는 이익은 투자자들의 몫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이 경제학 용어인 크림 스키밍이라는
그런 그 말을 썼는데요. 달콤한 크림만 골라 먹는다는 뜻의 크림 스키밍. 그러니까 알짜 사업 민영화를 의미하는 겁니다. 유승민 의원이 이렇게 언급하면서 수서발 KTX는 땅 짚고 헤엄치기식으로 확실한 수익이 보장되는 노선이기 때문에 코레일과 경쟁하는 개념 자체가 불공정하다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수서발 KTX 이 자회사가 이제 운영할 그 노선 알짜 노선답게 고수익이 기대됩니다. 뭐 지금 개통 첫 해 82억을 거두고 이듬해 336억 그리고 그 다음에 366억으로 점점 높아지는 그런 수익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죠. 아니 경쟁하자면서 경쟁을 안 하는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얘기하죠. 그 민영화라는 그런 용어 자체가 예. 그 사건의 본질과 무관하게 이제 용어 자체가 뭐 여론에 좀 부정적으로 비친다. 그래서 쓰는 것이 경쟁 체제, 뭐 경쟁력 강화 아니겠습니까? 예. 뭐 경쟁 체제라고 그렇게 인정하고 봐도요. 예. 말씀대로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예. 논리가 안 서잖아요. 제 수서발 KTX 자회사 이걸 이렇게 한번 비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코카콜라가 경영난을 겪습니다. 그래서 이 별도의 자회사를 만들어서 수서콜라라는 걸 만든단 말이죠. 예. 그런데 안에 내용물, 포장 이게 다 말하자면 겉모양만 수서콜라고 내용은 그대로 다 똑같이 코카콜라예요. 이게 무슨 경쟁이 된다는 겁니까? 그래놓고 신상품이라고 선전하는 거죠. 글쎄 말이에요. 그런 걸 이제 눈속임이라고 하죠. 예. 고객 입장에서 보면 정부와 코레일이 얘기하는 경쟁이라는 것이 예. 허울뿐이고 예. 눈속임 포장을 바꾸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네. 관련한 구체적 이 기사가 있습니다. 육면 경향신문 6면을 가면 이렇습니다. 정부가 수서발 KTX 주식회사를 민영화하는 일은 없다라고 공언하고 있는데요. 그 자리에는 경쟁 체제를 도입해서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논리를 세우고 있는데 하지만 동일 노선에서 동일한 설비 인력을 운용하는 두 법인에서 눈에 띈 차별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거지요. 아니 차별이 안 되는데 무슨 경쟁이 있겠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경향신문이 한 5가지 근거를 제시하면서 도대체 이 두 법인이 뭘 가지고 경쟁하는가 이렇게 짚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강북에 살면서 수서역까지 간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수서역은 서울 용산역을 이용하기에는 거리가 먼 서울 강남이나 동부권 주민들, 또 최근 인구가 크게 늘어난 경기도 성남과 용인 등 수도권 남부지역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입지입니다. 서울역이나 용산역을 이용하는 고객과는 구분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입지적 관점에서 경쟁체제의 의미는 적고 강남북의 분할, 독점 체제가 될 상황이란 겁니다. 두 번째, 동일 속도, 동일 노선. 이래서 서비스를 겨룰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입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KTX 노선, 수서발 KTX는 수서에서 평택까지만 새로 라인이 설치되는 거고요. 나머지는 기존의 KTX 라인을 그대로 이용합니다. 예. 따지고 보니까 서울역에서 출발하는 것과 수서역에서 출발하는 그 노선의 80%가 겹칩니다. 이게 무슨 이래가지고 동일 노선으로 경쟁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수서발 KTX 열차가 성능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앞지르기를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노선이 80% 겹친다면 말이죠. 게다가 수서발 KTX는요, 코레일에서 차량을 빌려오기 때문에 성능에서 차이가 없습니다. 서비스 차이가 없어요. 자, 그리고 요금 인하 효과는 얼마나 될까? 정부는 수서발 KTX 요금을 10%가량 낮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코레일이 현재 KTX 노선에서 흑자를 보고 있으므로 수서발 KTX는 요금 인하 여력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코레일은 KTX 흑자분을 벽지, 적자 노선에 재투입하는 이런 공공성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서발 KTX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아닙니까? 영리를 추구하고 따라서 여기서 얻는 수익을 또 투자한 사람들에게 배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이익을 축적해서 나누게 되고 결국 공공적 의미로 사용하기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의미 없는 경쟁이고 불공정한 경쟁이라는 지적이 이 때문에 나오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네 번째가 서비스가 얼마나 차별화될까라는 부분입니다. 서비스의 핵심은 인력이죠. 그런데 수서발 KTX는 대부분의 업무를 코레일에게 위탁합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KTX 노선 한 열차에
기관사 1명과 열차팀장 1명, 승무원 2명이 탑승합니다. 수서발 KTX가 이보다 더 인원을 늘릴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기관사는 직영으로 하지만 뭐 기관사가 코레일 직원이냐, 수서발 KTX 자회사의 직원이냐, 이게 무슨 차이를 느껴요, 사람들이. 예. 뭐 기관사에 따라서 열차 뭐 운행의 서비스가 다르게 느껴집니까? 뭐 조종사가 뭐 예를 들어서 회사가 다르다고 뭐 비행기 탈 때 뭐 큰 차이를 느끼시나요?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 차이를 느끼시나요? 이게 서비스 차별화가 안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5번째, 이게 상당히 좀 주목이 되는데, 수서발 KTX는 기관사, 열차 팀장을 제외한 대부분 업무를 코레일에 위탁합니다. 이렇게 되면 코레일이나 그 계열사 직원들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는 과정에서 위장 도급이나 불법 파견 논란이 불거질 수 있습니다. 자회사 소속의 열차 팀장과 코레일 소속의 용역 승무원 간의 혼재 작업이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불법 파견을 피하기 위해서는 자회사가 승무원에게 직접적인 지휘 감독을 할 수 없습니다. 결국 자회사의 업무 명령을 승무원에게 전달하는 코레일 소속의 현장 대리인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사고 복구 현장이 생겨도 똑같습니다. 업무 지시 과정에서 중간 단계 일자리를 또 새로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이럴 거 뭐하러 분리를 해가지고 자회사를 만드느냐, 이런 질문에 지금 현재 코레일은 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답을 못할 거고요. 예. 지금 뭐 여러 가지 다 이미 짚으셨습니다마는 눈속임을 위해서 이렇게 분리를 했더니 시민들에게 좋다. 네. 그런 차원에서 사실 뭐 가격 차별 요소가 없잖아요. 예. 그런데 억지로 가격을 차별화할 가능성도 저는 있어 보여요. 예. 예를 들어서 뭐 수서발 KTX는 좀 싸게, 좀 싸게. 그렇게 의미 있는 차이를 만약에 두면은 예. 결국은 시민과 코레일 간의 싸움이 일어납니다. 현장에서. 네. 왜 같은 노선인데 여기랑 가격이 다르냐라고 따졌을 때 뭐라고 할 겁니까? 예. 그러면 코레일도 가격을 내려야죠. 낮춰야 돼요. 그럼 코레일의 경영은 더 악화됩니다. 예. 자, 이게 도대체 코레일의 어떤 경쟁력 강화, 효율성 증대, 이것과 도대체 어떻게 연관되는 건지 도무지 답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자, 경향신문 6면으로 또 가보겠습니다. 자, 얼마 전에 끝난 철도노조 파업의 철회 협상에서 사측인 철도공사가 배제된 거, 이게 좀 수상쩍지 않으십니까? 이제 뭐 협상 테이블에는 새누리당, 민주당, 철도노조만 참여했잖아요. 수차례 기자회견을 열고 철도노조에 대한 강경 대응을 천명했던 최현희 코레일 사장의 자리는 처음부터 없었던 겁니다. 이 코레일의 입장이라기보다는 시종일관 청와대 정부의 나팔수 역할을 해온댔다는 결과가 아니냐, 이게 일반적인 평가라는 겁니다. 결국 낙하산 기관장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준 사례라는 지적입니다. 물론 최연의 그 사장 같은 경우 철도대학장을 지냈죠. 코레일 출신 인물이라고 봐도 무리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하산 논란에 휘말리는 것은요, 지난 총선 때 대전 서구을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를 했었던 이력이 있습니다. 최현애 사장은 취임 초기만 해도 공공기관장이 자율성을 가지고 운영해야 한다라고 소신을 밝혔는데요. 하지만 취임 후에는 소신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일부에서는 왜 그러느냐, 다음 총선을 위한 행보가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예. 관련해서 김명환 철도노조위원장은 코레일은 국토부가 입안한 정책의 집행자를 자처하면서 최소한의 교섭 노력도 안 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철도노조가들에게 잘 보일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한 것일까요? 윗분들의 지시만 잘 따르면 된다고 생각하실까요? 그렇다면 차기 총선을 위한 행보였다는 그런 이야기가 성립이 됩니다. 예. 뭐 최근에 최현애 사장이 국회에서 김무성 의원의 요청을 받고 이미 발표했던 입장을 국회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하니까 읽었잖아요. 아니, 공기관장을 국회로 불러놓고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물어보고 방향에 대한 어떤 질타를 받고 이런 일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오늘 읽었던 내용, 어제 읽었던 내용 되게 좋던데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네. 이게 가능한 사회라는 게 좀 이해가 안 되고요. 예. 그래 놓고는 잘 읽었다. 칭찬해 주지 않습니까? 대처를 보는 것 같다. 네. 대처 같은 대처를 했다 이러면서. 자, 어제 자꾸 저를 따라 하십니다. 그건 아주 저급한 그 말장난인데 자꾸 따라 하시면 제가 좀 뻘쭘해지는데요.
자, 어제 국민일보는 최여대 사장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철의 여인, 원칙을 끝까지 지켰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철의 여인. 예. 철의 여인이 왜 이렇게 존재감이 없습니까? 예. 대처는 안 그랬습니다. 한겨레 12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12월 27일 코레일의 철도 파업 대체 인력 채용 공고를 보고 한 지역본부에 입사 지원을 한 아무개 씨. 12월 31일에 코레일에서 보내온 문자 메시지를 받고 허탈했습니다. 자, 무슨 문자 메시지였느냐? 철도 노조 파업 대체 인력 모집에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파업 철회로 향후 대체 인력 추가 채용 계획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아니, 공고를 내놓고 파업이 끝나니까 그 추가 채용 계획은 없는 걸로 하겠다. 추가 채용 계획은 없는 걸로 하겠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결국 추가 채용 계획은 없었던 거 아니냐? 애초부터. 아니, 언젠가 파업이 풀릴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 채용 계획을 내걸었단 말이죠. 자, 결국 추가 채용 계획이 없었다는 것을 자인한 꼴이 됐습니다. 코레일이요. 자, 공공기관에서 계약직으로 일하다가 최근 계약 종료 상태로 실업자가 된 이모 씨. 이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코레일 정규직 채용 시에 가산점을 준다는 언론 보도를 보고 아이들 학비라도 벌어보고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지원을 했다. 그런데 코레일이 문자 한 통으로 채용 계획이 취소됐다고 통보했다. 이번 채용이 얼마나 졸속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알 수 있다. 정부가 정말로 무책임하다. 예, 이렇게 분통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코레일이 섣부르게 꺼낸 그 파업 대체 인력 채용까지 때문에 선량한 구직자들만 골탕을 먹게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 조간 브리핑 시간에 밝혔죠. 이 파업 대체 인력 뽑아도 이거 불법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그 상당히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지원하실 분들 참고하시라라고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못 들으셨나 봐요. 못 들으셨나 봐요. 예. 노동계는 코레일이 노조 판합 수단으로 무리하게 대체 인력 채용을 추진하다가 또 다른 사회적 문제를 낳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공공운수노조 박준영 공공기관 사업팀장이 한 말이 있는데 정당한 파업에 대체 인력을 고용할 수 없음에도 코레일이 대체 인력 채용을 추진한 결과 선량한 응시자들만 피해를 보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정부와 코레일은 잘못된 정책을 사과하고 채용을 하기로 약속한 인원들에 대해서는 정원을 늘려서라도 채용하는 쪽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이 코레일의 그야말로 이 삽질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한국일보 12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코레일이 파업에서 복귀한 철도노조 조합원들에게 직무안전교육, 심리상담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파업노조원들에 대한 이런 각별한 배려가 있는 것 아닌가. 저는 이 코레일의 배려에 참 놀랐습니다. 사실 코레일이 파업 후에 노조원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지난 12월 31일과 오늘 이틀 동안에 하루 6시간씩 이제 이 직무안전교육 심리상담을 진행하는데요. 자, 평소 코레일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매달 2시간 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했고 파업 사고, 질병 등으로 인한 이 장기간 휴업 후에 복귀에 따른 안전교육에 따른 별도 지침은 없었습니다. 자, 8일 동안 이어졌던 2009년 철도노조 파업 때도 코레일은 파업 종료 후에 노조원들을 현장에 곧바로 투입을 했는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코레일이 애써서 노조원들의, 파업 노조원들의 이런 그 교육, 심리상담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 있으니 이게 최연애 사장이 어머니의 마음으로 이렇게 파업 노조원들을 돌보는 것 아닌가 이런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허당이었습니다. 예. 자, 직무안전교육, 심리상담을 진행하는 이 기간 동안에도 그래서 열차 운행이 미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에 따른 손해까지 노조에게 배상 청구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안 하던 직무안전교육, 심리상담을 진행하면서 이틀 동안 열차 운항이 중단됐는데 이것도 노조 책임이다 해가지고 노조에다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참. 손해배상 청구 액수 늘리려고 이런 꼼수를 쓰는 겁니까? 아니, 기사를 보면 그렇게 보여요.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거? 자, 이 코레일은 열차 완전 정상화 시점을 이달 14일로 발표해서 철도 노조에게 추가로 수십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어제 코레일 열차 운행률은 79.9%로 지난달 31일 노조 복귀 전과 거의 같아서 이날 하루에만 추가될 손해배상액이 1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한 이틀 더 이렇게 열차 운행에 차질을 빚었으니 너희들 손해배상 해야 된다. 그 손해배상 액수가 그러면 한 20억이 되겠군요. 예. 1월 1일까지 치면 한 30억 될 거고요. 뭐 손해배상액도 늘리고 네. 뭐 직무 안전교육 심리 상담하니까 노동자들을 배려한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볼 때는 예. 뭐 거의 정신교육 수준에 가깝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교육 내용도 중요하겠네요. 네, 조합원들이 수천 명씩 집회를 하고 이럴 때 가졌던 연대의식이라든가 어떤 자신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분리해내는 거죠. 대상을 작게 해서 사측 관리자들이 그 앞에서 나름대로 권위나 위세를 회복하려는 제가 볼 땐 그런 조치로 보이고요. 이런 일들이 다른 노조에서도 있죠. 예. 너희들 파업은 실패했어. 너희들은 패배자야. 너희들은 사회 암적 존재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위축을 시켜가지고. 그렇게까지 직접적으로야 못할 겁니다. 철도 노조가 워낙 튼튼한 노조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담겨있는 교육을 하지 않겠는가. 자, 어처구니 없는 이 사측의 횡포는 비단 코레일만이 아닙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갈 텐데요. 한겨레 14면을 보면은 텅 빈 사무실에 몇몇 노동자들이 나타나서 허탈한 모습으로 빈 사무실을 바라보는 그런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14면에 말이죠. 기륭전자 이야기입니다. 현재 렉스LENG라는 회사로 이름을 바꿨는데, 자, 6년에 걸친 정규직화 투쟁을 마치고 지난해 5월에 회사로 복귀한 기륭전자 노동자들 새 밑에 아주 황당한 사건을 겪었습니다. 출근해 보니까 회사가 없어졌어요. 휑하게 비어 있었던 겁니다. 복귀 뒤에 대기 발령이 내려져 급여도 받지 못한 채 출근만 하고 있던 상황에서 회사가 통보도 없이 이사를 가버린 겁니다. 전국 금속노조 기륭전자 분회 노조원들의 설명을 종합해보면 지난 30일 아침 서울 신대방동에 있는 기륭전자 사무실에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들이닥쳐서 사무기기 등 집기를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노조원들은 아침 9시쯤에 출근을 했는데 이때 짐이 모두 빠진 상태였습니다. 사무실 이전의 낌새가 없지는 않았습니다. 회사 쪽이 여러 달에 걸친 임대료 5천여만 원을 내지 못하니까 건물주는 12월 20일까지 건물에서 나가지 않으면 단전단수를 하겠다는 공고문을 붙이고 12월 23일 실제로 전기와 물을 끊었습니다. 노조원들은 그나마 출근하던 회사 총무부장과 수리기사에게 어디로 이사 가느냐라고 불렀지만은 그들은 얼버무리기만 하고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짐을 뺀 날부터는 출근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다 발생하나요? 참. 이에 대해서 최동열 회장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하네요. 회사 규모가 축소돼서 예전 기융사옥 옆에 한 오피스로 이전을 했다. 노조원들이 회사를 불법 점거하려는 것 같다. 그 사람들은 우리 회사 노조원들이 아니다. 지금은 회사가 너무 어렵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 2010년 11월 정규직 복직을 약속한 노사 합의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발언이라 하겠습니다. 회사를 이사를 가. 안타깝습니다. 예. 안타까운 사연이 또 있습니다. 이미 SNS를 통해서 크게 이 화제가 됐던 사건인데요. 2013년 마지막 날 서울역 앞 고가도로에서 분신한 40대 남성. 예. 어제 아침 7시 55분쯤에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이남종 씨인데요. 41살. 1973년생. 자신의 몸을 쇠사슬로 묶고 반정부 구호를 외친 다음 휘발유를 몸에 뿌려서 스스로 삶을 마감했습니다. 41살의 죽음은 2014년 한국 사회에 질문을 던졌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 말은
이모 씨가 숨진 장소에서 타담한 다이어리에서 발견됐습니다. 겉표지는 타버렸지만 속지는 훼손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와 형, 동생 등 가족에게 3통, 도움받은 이들에게 2통, 국민에게 남긴 2통의 글이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안녕하십니까? 라는 제목의 17줄짜리의 메모에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부도 묻기 힘든 상황입니다. 라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이분의 일생을 따져보면은 참 안타깝게 이를 데 없습니다. 90년대 말에 조선대 영문과를 졸업하고 학사장교로 임관해서 대위로 전역했는데요. 이후로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고 아르바이트로 택시 운전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교통사고가 나면서 공부를 포기했습니다. 이후에 퀵서비스 배달부 등 닥치는 대로 일을 했습니다. 사망 전에는 광주 북구의 한 편의점에서 매니저로 일했습니다. 형이 이모 씨 명의로 투자를 하다가 이모 씨도 빚을 졌습니다. 그 때문에 7년, 8년 전에는 신용불량자가 됐습니다. 최근까지 광주 북구에 있는 12평 40제곱미터 규모의 작은 아파트에서 어머니, 큰형과 함께 살았는데요. 이웃 주민들은 평소 어머니를 불평 없이 봉양하며 착실하게 살아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모 씨는 동생에게 남긴 글에서 짐을 지우고 가서 미안하다. 슬퍼하지 말고 행복하게. 기쁘게 갔다고 생각하라. 엄마를 부탁한다라고 적었습니다. 분신 일주일 전쯤 동생에게 전화를 걸어서 내 명의로 된 보험을 네 것으로 바꿔라라고 했습니다. 남아있는 가족의 행복을 죽음의 대가로 남기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을 조선일보 조선닷컴은 어떻게 보도를 했냐면 죽기 전에 보험을 잔뜩 들었다. 아유, 참.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네, 어제 영등포 한강 성심병원에 차려진 빈소에 이제 노모가 찾아와서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오열했다고 하는데 이모 씨의 장례는 이모 씨가 아니죠. 이남종 씨의 장례는 모레 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하는 민주시민정으로 치러지고 장지는 광주 망월동 민주묘역입니다. 지금 다른 언론들이 보도를 했나요? 제가 방송들을 보니까 그 분신했던 당일에는 뭐 거의 보도가 없고요. 예. 그 JTBC 9시 뉴스에서 보도를 했더군요. 예. 간단하게. 예. 제가 좀 한번 살피고 있는데요. 서울역 고가에서 이제 분신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관련 기사를 낸 언론을 보니까 지금 방송 보도는 JTBC, TV조선, 채널A, MBC는 단신으로 보도했군요.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지면에 실린 걸 보면은 동아일보 서울역 고가도로 분신 사망 놓고 논란. 유족은 빚독촉에 힘들어했다. 네. 예, 이 빚독촉 때문에 분신 사망했다 이렇게 논조를 이어가네요. 조선일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한국일보로 가보겠습니다. 이 15면에 관련 기사가 있는데 최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 아들로 지목된 채모군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유출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의 행보가 핵심 피의자인 조영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그런 이제 수사로 집중되고 있는데요. 조영 행정관에 대해서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다음 이 수사가 주춤하고 있다는 겁니다. 조영 행정관에게 정보 조회를 지시한 최종 윗선을 밝히는 작업이 해를 넘긴 가운데 검찰은 조영 행정관에 대한 영장 재청구 등 여러 방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안전행정부 김모 국장을 정보 조회 요청자로 이제 지목을 했죠. 자, 그런데 허위 진술로 드러났습니다. 자, 그뿐 아니라 이명박 정권에서 민정비서관을 지낸 신확수 씨를 또 다음 윗선으로도 지목을 했는데 이 신전 비서관도 대질신문을 했지만 의혹을 전면 부인했고요. 결국 신전 비서관도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전 비서관이 이런 말을 했네요. 나를 못 쳐다보지요. 나를 못 쳐다보지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지요. 관련 없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이해가 안 돼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신전 비서관도 아닌데 조희영 씨가 이번엔 또 새로운 인물을 지목했다고 합니다. 제3의 인물을 지목했다는 겁니다. 제3의 인물은 누구냐? 조희영 행정관이 서울시나 청와대에 근무하면서 알게 된 사람으로 이명박 정권과 관련되어 있는 사람이란 겁니다. 노컷뉴스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예. 유사 언론 노컷뉴스에 보도. 자, 이 사람 이거 증거인멸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고요. 그렇다면 법원은 당연히 검찰이 제기한 구속영장을 집행하도록 판결을 내야 마땅한데 기각을 시킨단 말이죠. 자, 해넘긴 조희영 수사 결국 검찰이 윗선을 밝히지 못함으로써 그야말로 용두사미가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한국일보 기사에 담겨있는 법조계 관계자 네. 인터뷰 내용을 잠깐 소개를 해드리죠. 이번 사건에서는 검찰보다 법원이 정치적인 것 같다. 이런 말을 했군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여러 가지 소식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기억에 남는 시상식 수상소감이 있으신가요? 대표적으로 이런 게 있지요. 배우 황정민 씨가 2005년 청룡영화제 나무주연상을 탔을 때 저한테도 이런 좋은 상이 오는군요. 솔직히 저는 항상 사람들한테 그래요. 일개 배우 나부랭이라고. 왜냐하면 60여 명 정도 되는 스태프들과 배우들이 이렇게 멋진 밥상을 이렇게 차려놔요. 그건 저는 그냥 맛있게 먹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스포츠는 저한테 다 받아요. 그게 너무 죄송스러워요. 제가 한 거는 이 여자 보면 아마 여기 발가락 한 몇 개만 떼어가면 될 것 같아요. 스태프들한테 그리고 감독님한테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혹시 이것도 기억에 남으시나요? 이명박 정권 임기 첫 해인 2008년 9월 한국방송대상에서 지역공로상을 수상한 부산 MBC 박명종 PD의 멘트입니다. 근데 세상 일이 자꾸 변하고 또 변합니다만은 재행무상이라고.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은 이 정권이 방송을 탐하는 것은 변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냥하는 사람들이 그 개를 데리고 다닙니다. 근데 앞에 다니는 개는 달립니다. 그래서 달릴 주자에 개구자 써서 그 주구라고 합니다. 주구. 권력의 주구가 돼가지고 지금도 방송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그 인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의 날을 맞아서 그런 인간들이 좀 없고 방송인들이 자유롭게 방송을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하루속히 왔습니다. 그리고 어제 2013 KBS 연기대상. 여기서 신인상을 수상한 배우 한주환의 소신 발언. 우리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날은 아직 우리가 살지 않은 날들이다. 작가 귀여운 미소의 말을 절감하는 지금입니다. 공공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요즘 따라 더욱 애쓰고 계시는 아버지들 많이 계시는데 노동자 최상남 역을 연기한 배우로서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힘내십시오. 이러다 시상식 없어질라.